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 안녕하세요, 김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균입니다. 네. 저희가 앞에 있던 월간 결산과는 조금 다른 모습, 다른 위치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된 연유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우연히가 이제 편집을 하다가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네. 한 100%가 됐으면 한 40%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오디오가 안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일련의 오류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찍게 됐어요. 재촬영. 지난주 부스러기 진짜 맛있었는데 형준 씨도 진짜 맛있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준이가 많이 형준이까지 맛있게 말아줬는데 여기에 형준이가 딱 앉아 있었는데 오디오 이슈로 아쉽습니다. 네, 아쉽게 재촬영을 하게 됐고. 근데 좀 그때 네.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한 거의 끝날 때쯤은 되게 거의 넉다운 되셨던데 그로기 상태셨던데요. 주일은 항상 그래요. 그러기 상태. 약간 오늘도 3시간 자고 약간 정찬성하고 이제 그 할로웨이 할로웨이 할 때 맞아. 정찬성 같은 느낌이었어. 정확했습니다. 네. 100% 진실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를 몇 대 맞은 느낌인 거 가지고. 맞아요. 네. 오늘은 파이팅 있게 해볼게요. 오늘은 첫 또 촬영이니까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로 준비한 어떤 문화 경험해볼 어떤 것들은 바로 이제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불안이라는 책. 이 불안이라는 책은 제가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승균이 형의 그 죽은 시인의 사회부터 그다음에 우연히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그다음에 제가 이걸 불안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월간 결산했을 때 혹은 우리들끼리 이야기했을 때에 그래도 좀 자주 나왔던 작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알만한 작가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누구를 할까 하다가 알랭드 보통에 딱 있더라고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맞나요? 네, 맞아요. 그게 유명한 책이고 그건 되게 쉽게 읽은 책이었고 이 불안은 유명했고 우연히가 저한테 되게 추천했었거든요. 그래요? 이걸 네, 기억이 안 제 나요. 기억으로는 그래요. 보셨어요 이거? 몇 회독? 몇 회독이요? 회독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공부한 느낌이 몇 독 나는데. 하셨어요? 몇 네, 독? 몇 독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처음 본 게 서독? 네? 동독? 네. 그 처음 저는 요번에 읽으면서 세 번째 봤던 것 같아요. 2020 그럼 좀 22년에 봤나? 내용이 쫙 들어오겠네. 22, 23, 24 이렇게 봤다. 그렇게 1년에 매해도. 하나씩 한 번씩 봤던 것 같아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읽게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읽고 나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너무 좋다. 왜냐면 그 책은 되게 쉽게 읽었거든요. 맞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 불안도 궁금해서 한번 선택을 해서 읽어봤는데 그에 비하면 그 책에 비하면 좀 어렵다. 조금 더 딱딱하고 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은 맞아요. 주제들을 조금 더 심오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책을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왜 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한 분석을 맞아요. 5가지. 열거해놓은 책이죠. 나름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충 분석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 저번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를 찍었을 때도 주변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해 준 적 있지 않나요? 그렇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랭드 보통을 처음 알게 됐던 게 그 박웅현 작가의 책은 도끼다라는 책에서 언급을 해서 이 작가는 뭐지 하면서 읽게 됐는데 처음 그 읽었던 책도 그거였어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근데 거기서 박웅현 작가가 말하길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약간 되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되게 연구소 같이 좀 파헤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던 게 뭐 아구찜 전문점이랑 아구찜 연구소가 있으면 어디를 더 갈 것 같냐 했을 때 아구찜 연구소가 뭔가 더 그 아구찜에 대해서 뭔가 A부터 Z까지 분석하면서 그거를 진짜 연구한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만약에 자기라면 아구찜 연구소로 갈 텐데 알랭드 보통이 뭔가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되게 연구하는 듯한 그런 글을 쓴다.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봤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를 말할 때
되게 사랑을 진짜 A부터 Z까지 연구한 글을 쓴다라고 박우현 작가가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불안도 어떻게 보면 책의 구성이 되게 심플해요. 그냥 맞아요. 정의, 원인, 해법 이렇게 딱 세 개인데 이 안에서 되게 깊게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좀 더 불안이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왜 불안했는지 어렴풋이 알았던 것들을 책에서 글로 읽으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해법도 막 되게 역사적이고 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되게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보면서 아 진짜 오 납득이 된다. 이성적으로 물론 감성적으로도 납득이 되면서 그래서 좀 좋았던 책이다. 재밌었다.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불안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는 저희의 이제 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불안의 책을 읽어 보시고 네. 저희랑 같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더 또 재밌고 혹은 부스러기니까. 맞아. 그냥 뭐 피식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불안에 대한 저의 느낀 점은 되게 간단 명료하다. 나름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다 정도였고 사실 막 이게 개인적으로 감흥이 넘치거나 우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느낌이 좋았던 책은 오히려 하루키 책이 조금 더 저에게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글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렇게 뭐 느낌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좀 뭐라 해야 할까요? 독자들에게 건네듯이 했던 말들이 맞는 책이다 보니까 오히려 또 공감이 잘 됐던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아까 우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불안한지에 대한 분석을 열거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 정도. 맞아 무슨 논문 보는 느낌.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여담이지만 하루키 형님 신간 나왔던데. 진짜요? 네. 오. TV 피플이라고. 뭐죠? 소설인가요? 에세이? 소설. 저는 1Q84를 빨리 읽어야 됐다는 생각이. 1Q84. 클래식을 듣기 위해서. 저번에 그 야나체크 그거. 재밌어요 1Q84. 읽으면서 다들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어디가? 저는 아무래도 전도사다 보니까 기독교 파트를 좀 열심히 봤는데 해법의 기독교 파트. 네, 해법의 파트. 그냥 뭐 원인의 파트는 뭐랄까 막 인상 깊고 찬영이가 말한 와 포인트보다는 진짜 그냥 읽으면서 설득이 되는 그렇구나 네, 정도. 그렇구나의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싶었고 해법은 철학 예술 정치는 정치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꽂히는 건 없었고 기독교 파트에서 기독교 파트 내에서도 공동체라는 파트가 있어요. 소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평소에 좀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랑 뭔가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306쪽에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요구와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낯설다는 인상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는 인식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인간적인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를 보통 사람들은 약간 나 너무 평범한가? 좀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는 좋은 거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좀 뭐랄까 새롭다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랑 뭔가 비슷해서 좀 그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가요? 불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전 뭐 여러 불안이 있지만 여기서 좀 많이 다뤘던 불안은 어떤 좀 상대적인 거에서 오는 불안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예를 들면 빈곤이라고 치면은 절대적 빈곤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터치하는 느낌? 그렇죠. 내가 쟤보다 빈곤해서 불안한 느낌. 그냥 아예 먹고 살 게 없어서 빈곤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불안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위에 대한 불안, 어떤 사회적 시선으로부터의 불안.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거 말고도 다른 불안이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인상 깊었고 구절을 뭐 읽어보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의 가장 큰 효과는 아마 나의 강변에서 술을 마시든 책을 쓰든
돈을 벌든 우리가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로부터 가장 중요한 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게 엄청 공감이 됐던 것 같고 지금 불안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막 멀리 보면 저의 진로에 대한 것들, 앞으로의 뭔가 거처에 대한 것들을 막 하면은 걱정이 엄청 많아지고 불안 속으로 제가 잠식되게 되는데, 근데 이 구절처럼 죽음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행복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걱정들이 조금 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 있잖아요. 죽음을 기억해라.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메멘토 모리. 맞아요. 약간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아. 뭐가 중요한가. 근데 최근에 불안했던 적 있어요? 두 분? 최근에 불안했던 적. 최근에 불안했던 적? 불안이 없나 다들? 아니 많죠. 많아요. 너무 일상이라서 근데 조금 더 또 기억이 안 깊은 불안,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의미가 약간 다리 떨고 약간 그런 좀 가벼운, 내 기준에서는 가벼운 느낌보다는 불안이라고 하면 되게 딥한 느낌이 되게 크거든요. 막 인생의 불안, 나. 고민. 근데 약간 고민과 연결 지어서 얘기해 보면 이걸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불안. 이걸 내가 킵고잉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 나 이거 흥미 잃으면 어떡하지? 흥미라기보단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그거는 찬영이가 예전부터 갖고 계속했었던 있었던 불안들이. 고민이고 고민이면서 불안이죠. 저는 약간 불안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불안의 반대는 평안이라고 쳤을 때 평안은 이 마음에 있는 운동장이 평탄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고운 모래바닥인 건데, 불안은 그냥 내 일상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밭이라면 너무 교회 같고, 마음에 있는 그 운동장이 진흙인 거예요. 질퍽질퍽한 느낌인데, 이게 막 찬영이가 말한 막 손톱 물어뜯고 불안해, 너무 불안해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내 안에 이제 완전히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디폴트 그거는, 값인 거지. 그 불안은 나에게는 뭐냐면 그 경제적 불안인 것 같아요. 아하. 이게 자꾸 영국 여행 갔다 와서 그 여파가 크다를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여파가 커서 그거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으로서 그 갔다 와서 경제적 갭을 다 메꿀 만한 직업이 또 아니고, 그렇다기에 또 다른 일들을 더 하기엔 지금 또 완전 바쁜 시기거든요. 교회 전도사로서. 그럼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냥 뭐랄까 정말 생존을 위해 살아요. 경제적 측면만 봤을 때. 그냥 질퍽이는데 그냥 계속 질퍽인데 걷고 있는. 그게 이제 거기서 계속 마음밭이 그런 느낌인 거죠. 평탄한 적이 언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비유로 들으니까 진짜 공감이 확 되는. 뽀송뽀송하게 걸을 수가 없는 거잖아. 진흙에서 걸으면. 그런 느낌이 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걷긴 걷는데 계속 뭐 신발이랑 바지에 그런 흙 것 튀고 같아요. 짜증 나고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비유가 좋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하면은 이게 사실 찬영이가 이제 호스트를 맡으면서 질문을 준비했었던 그 맞아요. 질문에 대한 답들인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불안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불안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정의를 하자면 저한테.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렸던 최근에 불안했던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저는 매달 기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자꾸 떠올라서 이렇게 성과를 내야 돼. 어떤 이 주제를 잡고 내가 이번 홀을 좀 글을 써보겠다. 저는 항상 기획 불안이 있어요. 그 기획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달은 뭘 해야 될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불안해. 전도사들이 약간 겪는 그치. 그러니까 비슷한. 매주 하잖아요.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퀘스트 깨야 되는 느낌인 거지. 근데 이제 저는
지금 8월 마감을 하고 있는데 8월 호 마감을 하면서 9월 마감을 걱정해요. 아하. 9월에 뭐 해야 되나. 그래서 마감하면서 막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이제 옆에 선배님 계시고 반대편에 동기한테 막 뭐 이렇게 글 쓰다가 이제 좀 쉬는 시간에 노가리 까잖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9월 어떡하지 이러면 아니 우현 씨 8월 마감도 아직 안 됐는데 9월 마감을 벌써 걱정하냐 이러는데 저는 계속 걱정이 돼요. 그거를 잘 못 해낼까 봐.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획 불안도 있으면 이제 마감 불안도 있죠. 마감 제 시간에 못 끝낼까 봐. 이게 가장 제일 최근에 했었던 불안의 그런 카테고리가 여거였던 것 같아요. 기획과 마감이 제일 불안한 거고 그리고 이제 좀 큼직한 걸로 봤을 땐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죠. 그 죽음에 대한 불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 최근에 좀 암울한 이야기인데 그 시청역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도 그렇고 오늘 오기 전에도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간의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어요. 접촉사고 같은 건데 차가 이렇게 오고 있었고 어떤 꼬마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다가 차랑 꿍 박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런 사고들은. 그래서 그런 사고들 그리고 뭐 날씨조차도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인데 이런 제 주위를 둘러싼 이런 불확실성이 그리고 그게 다 생명과 죽음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개? 뭐 이 정도? 불안하죠. 네. 죽음에 대한. 그게 가장 좀 컸던? 저는 아까 그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제 건 안 달아가지고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아마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원인 중에 기대 파트가 있어요. 기대 파트에 제임스의 방정식이 나와요. 자존심은 내세운 것뿐에 이룬 것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임스의 방정식은 우리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 수모를 당할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엇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방정식은 우리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도 암시한다. 하나는 더 많은 성취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취하고 싶은 일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난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 맞아. 성취하고 싶은 일의 수를 줄인다.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불안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여자친구는 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이뤄나가는 거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게 내가 보기에 되게 멋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근데 나는 사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치워 나가자 이런 타입이야.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야 너는 목표 좀 세워라, 계획 좀 해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목표를 아예 안 세우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자친구 기준에서는 내 목표가 목표는 아닌 거야. 안 세우는 애매한 거야, 애매해. 그러니까 목표는 뭐 예를 들어 뭐 2달 안에 몇 킬로 증량, 뭐 운동을 이만큼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뭐 건강한 건강하게 거, 살 빼기. 건강한 거, 건강하게 살 빼기. 건강하게 증량하기 뭐 이런 거, 몇 끼 먹기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아닌데. 뭐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이런 미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성취들이 있어야겠구나. 나이 있어서 이런 것들 퀘스트들을 깨 나가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노크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점점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고 이제 졸업을 앞두면 이제 나는 이제 현장에 뛰어드는 거야. 진정한 사회인. 난 이제 거기 이제 발 들어서면 웬만해서는 좀 특별한 상황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저는 애초에 지금 뭐 다른 데를 가는 거는 뭐 생각을 않고 여기서 하는 것도 또 재미를 찾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목사라는 어떤 이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퀘스트들을 해야겠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너무 스트레스가 커져. 진짜 불안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도 안 했는데 높아져. 그 옆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야, 너 뭐 하는데 그렇게 불안해? 너 뭐 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네가 뭐가 스트레스가 많아? 허송세월 보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또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저희 이 파트를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성취수를 줄이거나 성취를 많이 하거나 성취를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하거나. 근데 난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럼 좀 줄여야겠네. 그러면 이제 그 애플 스티커 메모에 있는 것들을 조금 줄여 나가야죠. 그런 느낌인 거지. 어쨌든 이 책에서 이 원인의 파트에서 이거 좀 공감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공감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재밌어. 기대를 낮추는. 근데 난 우연히가 진짜 많이 생각나긴 했어. 왜? 우연히 전자의 타입 아니에요? 그치. 노력을 많이 투입하는 타입 아니에요? 아니 근데 노력을 많이 하는 타입임과 동시에 맞아요. 성취 횟수도 더 늘리는 편이지. 아니? 그러니까 성취해야 되는 횟수들을, 그러니까 목표들을 따다닥. 근데 그런 일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자꾸 일을 벌려요. 막 그러니까. 제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을 벌리는 타입인가 봐요. 제가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프로젝트 막 뭐 여러 개 하려고 하고 그런 욕심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성취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거는 별개로 그건 내비두고 일상에서 역치를 좀 낮추고자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행복의 역치를 행복의 기준을 낮추는 거야. 맞아. 그래서 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를 낮추는 거잖아. 그냥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기분 좋은 거. 그때 그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나한테 그런 얘기,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최악의 악을 생각한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빠그러졌을 때 그 대안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대안의 대안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데요. 맞아. 진짜 제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거나 이건 또 아니야. 그 맞아. 불안은 해. 불안은 엄청 받아. 근데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결과에 있어서 결과가 빠그러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 있잖아요. 그거에 또 너무 취약한 사람들도 많고. 네. 이거를 고대했는데 안 됐을 때. 맞아.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진짜 최악의 생각을 일단 한 다음에 사실 그 최악이 일어날 경우는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럼 그것만 아니면 행복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일을 대할 때 항상 막 예를 들면 내일 회의 때 가서 막 부장님한테 싸대게 만든 상상을 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근데 사실 그럴 일이 없잖아. 없지. 그러면은 뭐 혼나더라도 오케이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신박한 방법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일상에 있어서 뭔가 어떤 좀 큰 태스크가 있을 근데 때 그렇다고 해서 풀어지지는 또 않잖아. 그렇지. 그 삶의 패턴들이 풀어지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 야 뭐 죽기라도 더 하겠냐 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야야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우연히는 그런 타입이 아니야. 자기의 그런 폼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죠. 좀 쫄보죠. 철저하게. 좀 보다 열심히 살죠. 철저하게 그 안 맞을 거를 좀 대비를 해놓지만 이제 멘탈적으로는 그것도 대비를 또 뺨 맞을 각오로 갔다가 뺨 안 맞고 그냥 욕만 먹었네? 그럼 좋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따온 질문 궁금한데 네. 일하면서 느끼는 불안들이 있어요? 일하면서 느끼는 불안. 저는 아까 말했던 기획과 마감도 크지만 또 다른 차원은 기획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 기획 통과돼서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 만들어서 그럼 인터뷰를 해야 되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시간 안 내줄 때가 있어. 그러면은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게 이제 좀 불안하고 뭐 그리고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요 칸킨박스에서는 느끼는 불안은 없어요? 칸킨박스에서 느끼는 불안? 전혀 없는데요. 이거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이 포맷으로 전환되고 그게 많이 해석된 거 같아. 맞아. 예전에는 그죠. 지속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 정도 맞아. 에너지로는, 그치? 근데 뭐 불안이라고 하면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둘이 떠나면 어떡할까? 그럼 이제 저는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죠. 그러면 혼자 했을 때 어떤 포맷을 구상해야 될까? 오승원 오고. 아니 뭐 혼자 진행하든가. 오 칸킨박스로 오승원 가요. 오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게 두 명이 갑자기 다 나 안 해 하고 내팽개칠 확률은 또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쵸.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근데 그 최악을 상상한다는 게 이런 느낌. 형은 어때요? 일하면서 좀 일하면서 느끼는 불안감.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또 교회 사람들도 많이 보니까 조심스럽게 하는데 초창기 때는 내가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기대를 충족해야 된다. 그렇죠. 어찌됐든 나는 설교자고 어찌됐든 교회에서 성도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에게 바라는 모습들이 있을 건데 그걸 충족해야 된다는 부담이 많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그 부담은 아예 치워두고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쓰고 대신 지금 어떤 부담이 있냐면 제가 사실 다른 영역에 있어선 남들이 어떤 뻘짓을 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 바닥 안에서 뻘짓하는 걸 못 견디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동료 교역자에게 굉장한 그 기준이 높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배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선배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 욕 먹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뱉어놓은 말들이 많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게 보는 윤리적 기준과 나는 상관없어. 교회 안에서 그치. 그 구성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 교회 기준의 안도 시선이 상관없어. 나는 교역자, 교역자. 목회자. 목회자에 대해 뱉어놓은 말들이 많아요. 뭐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 욕해놓은 목회자 형 선배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게 요즘 많이 느끼더라고. 내가 진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중고등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내 스스로의 창의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역을 할 때, 뭐 대화를 할 때나 모든 걸 할 때 창의적이어야 된다를 가졌는데 요즘은 좀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선배들이 했던 어떤 전형적인 패턴들을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에 그냥 멘트 하나하나도 그렇고 약간 클리셰를 사용하는 따라가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너무 구린 거야 내가. 너무 구려서 야씨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도 자정작용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막 갑자기 또 막 탕후루도 추고 막 이것저것 하고 옛날에 막 설교하다가 치킨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봤어 스토리에서. 교촌 치킨 옛날에 갑자기 그 만나와 매출하게 하면서 네, 아무튼 근데 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기존 교회들의 시스템에 발맞춰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임하고 아무도 이게 좀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좀 나만의 길을 찾아서 가자가 강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전형적인 클리셰들을 다 따라가다 보면 내가 욕하는 저 형들의 모습이 내 10년 뒤 모습이겠다.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잠식되어 그냥 끝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계속 뭔가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겠네요.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일에 대한 불안 있어요? 저도 그거 비슷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앞에서 설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줄 때 되게 많은 시도들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셀카를 찍어가지고 입 모양을 퀴즈로 해가지고 앞에 도입 부분을 들어가는 약간 그런 애들 흥미를 끄는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막 이제 성우 같은 것도 돌입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성우 맡겨가지고 앞에 설교 때 막 이 문제의 답은 뭘까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형 말대로 좀 이제 몸이 힘들다 보면 클리셰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렇게 싫은데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진짜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라는 뭔가 불안이 있었고 나는 오히려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난 아직 있어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저도 그게 있기 때문에 나 그게 없어요가 아니고 아예 치워둬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 무시하는 거지.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진짜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지적받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치?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구성원에서 한 톱니바퀴로서는 상관없는데 내가 이
약간 한 공동체, 한 어떤 팀들을 담당을 하는 리더야. 메인 롤을 항상 맡으면 리더 역할이 이어야 돼. 근데 거기서의 부담은 확실히 나는 절대적으로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했을 때 지금의 교회와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좀 작은 규모의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약간 무엇을 해도 너무 다 좋아했어. 근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이 팀의 리더를 했다 보니까 내가 뭘 해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벤투 후임 느낌인 거죠. 약간 벤트 약간 그림자가 후임, 있구나. 누가 와도 벤투랑 피딩크 후임 같은 그치.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부응을 하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뭔가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것 같긴 해요. 그 사람들과 신뢰도가 좀 쌓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저에 깔려 있는 기대에 대한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그렇죠.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혹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3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뭐 두 번째 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각자가 생각하는 불안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는 나의 불안의 일대기를 돌아보면 지금 나의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지, 뭐 지금까지 여태껏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는 당신에게 성공하는 삶이란, 성공하는 삶이라. 우리들이 겪는 불안의 궁극적인 이유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서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알랭드 보통이 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불안의 원인은 이 자본주의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모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삶은 그 성공하는 모델과 어쨌든 좀 비슷한지, 아니면 나름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구애되지 않고 좀 자유로운 모델인지, 나름의 돌파구를 찾아내는지. 어. 일단은 확실한 거는 그런 미디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막 외제차 몰고 시계 차고 그런 느낌의 성공도 물론 성공이지만, 제가 추구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또 그걸 부정하진 않겠어요. 그런 자본이 주는 또 안락함과 편안함과 그런 거를 뭐 있으면 좋겠죠. 저도 돈 많으면은 막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을 좇으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뭐 성공을 정의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적은 거를 읽어보자면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고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차를 못 사더라도 그냥 잘 걸어다닐 수 있고, 뭐 작은 소형차라도 있고, 뭐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어야 돼, 일단은. 그리고 그 동시에 좀 작은 거에도 행복을 자주자주 느끼는 삶은 진짜 성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정말 하이 퀄리티로 얻은 사람들이 되게 좀 울적하거나 암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들을 많이 봐와서 저게 과연 행복한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위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의 사례도 보고, 그리고 뭐 영화나 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하고 나니까 그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돈이 엄청 많아 본 적은 없지만 일상에서 자주 행복을 느꼈던 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평소에 자주자주 기분 좋은 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제가 원하는 이 정의를 100% 설명할 수 있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의식주를 충족한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 기준 그쵸, 그 자체가 기준도 맞아. 그 기준도 좀 애매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너 너무 사치 부리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도 맞지 있는 맞지. 거고. 뭐 내 의식주의 기준이 그치. 뭐 애매하긴 5성급 호텔에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이건 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네. 그쵸. 아 먼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을 땐 저는 낭만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낭만은 경제적으로 구애받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가 재즈 클럽을 했을 때 돈이 정말 없어서 하루하루 벌어가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돈이 궁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너가 진짜 배 안 고파봐서 그래라고 얘기할 수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왜 이게 낭만이 있는 삶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냐면 나 역시 알랭드 북통의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 놓은 성공의 모델을 굉장히 완강히 거부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요구하는 삶을 저는 진짜 극도로 부인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성공하는 삶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는 것. 근데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한 40대 세대까지는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추구하면서 약간 살아가기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때까지도 나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은 내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것이 없으면 어떤 뭔가 할 거리가 없으면 도태되고 그냥 모든 대부분이 다 레드오션이잖아요. 웬만해서 다 있고 뭐 카페 하려고 그러면 카페 진짜 완전 폭발하고 근데 기술이 있으면 블루오션에 갈 수 있고 근데 기술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게 기술이 아니라면 되게 그런 사회가 좀 안타깝죠. 이런 사회의 흐름이 점점.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더 그게 좀 심해졌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몸담그고 있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그들만의 리그야. 그러니까 밑에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20대와 30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저는 깨어있는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교회의 지도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축협도 그렇죠. 축협 사태.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는 그 과정도 그냥 그들만의 리그예요. 축구를 낭만 있어서 너무 좋아했던 팬들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듯한 행동. 교회도 똑같아요. 그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입맛에 좋은 것들만 하는 거예요. 다 직권주하는 게 너무 빡쳐요. 그냥 다 자기들 소유물인 줄 알고.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낭만을 추구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건가? 이런 좀 그냥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당연하죠. 그래서 더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되게 이게 킵고잉 하기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 나 낭만을 추구하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모델과 반대로 살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 그러면 좋아. 근데 뭔가 점점점 떨어져가는 느낌이야.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좀 힘이 막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미디어에서는 이런 사태들이 막 나와. 나는 나름 제가 왜 축구 얘기를 했냐면 저는 최근에 K리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뭐 링가드,
라는 선수가 있는 지금 FC 서울을 좋아하는데 뭐 FC 서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별로 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K리그가 내 딴에선 되게 멋있어 보였어. 멋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막 엄청 주목하지 않아요. 막 축구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맨날 EPL 보고 막 우리 K리그가 뭐가 재밌냐. 난 나름 근데 거기서의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 너무 재밌죠. 내 딴에서는 그게 낭만이었어. 근데 그런 뭔가 자본에 얽혀 있는 그런 것보다 내가 좋아해서 그리고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K리그도 그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K리그가 싸그리 무시당하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이제 뭐 좋아해야 되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짜증나겠다 진짜. 난 진짜 짜증이 났고 홍명보 감독한테 제일 빡쳤던 건 울산 팬들에 대한 그 내가 그거예요. 존중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지.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좀 그래요. 좀 돈 많은 사람들이랑 가진 사람들이 너무 이게 좀 횡포하는 시대가 너무 당연한 시대가 돼버려서 그게 맞아. 좀 무력감을 너무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넘어서 좀 무력감을 많이 느껴요 요즘은. 아니 낭만 말씀하시니까 네. 얼마 전에 그 뭐지 쇼츠 같은 거 내리다가 봤는데 그 김풍 맞아. 그거 그게 낭만이야. 그거 좀 뭐라 했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낭만은 낭비하는 거래요.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자기가 어떤 거를 낭비를 해야 낭만이라는 거를 좀 할 수 있다. 맞아요. 음악 같은 거 공연 보러 가는 거를 낭만이라 치면 사실 그거는 효율이랑은 좀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진짜 구매해서 LP를 사서 그치. 그걸 듣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단어가 붙을 수 없는 거지. 그치. 낭만이죠. 낭비해도 나는 좋으니까 그치. 하겠다. 난 좋으니까. 근데 이제 난 그게 좋아. 그거를 아까 찬영이 말한 게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말인즉슨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게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왜 그거를 왜 해? 왜 도움도 안 되는데 왜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추구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점점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한데 낭만이라는 거가 물론 100% 효율이면은 좀 너무 빡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너무 낭만이면 맞아요. 너무 놀자판이고 맞아요. 한량 그러니까 같고. 좀 적정한 그런 중도가 중요한데 맞아, 밸런스가 요즘은 효율 쪽이 많이 늘어나고 그쵸. 있는 추세여서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죠.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결이. 근데 일단 저는 애초에 한 20대 초반부터 그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 뭐 좋은 집, 좋은 차, 재산 얼마, 몇 살 때 재산 얼마, 그건 그냥 아예 포기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과연 서울 집을 뭐 40대 안에 살 수 있을까? 난 못 사. 포기했어. 그럼 그냥 나라가 주는 LH에서 잘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럼.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내가 뭐 너 드림카가 뭐야 하면 뭐 아우디, 뭐 R7, 포르쉐, 난 못 사. 그냥 애초에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뭔가 했을 때 근데 차 있으시지 않나요? 엄마 차죠. 엄마 차. 고마운 거죠. 엄마 차. 네.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뭐냐 했을 때 결국 찬영이의 대답이기도 하고 우연히의 대답이기도 한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은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좋은 아빠라는 건 내 기준 아들 입장에서 좋은 아빠는 한 2주에 한 번씩 치킨을 사와야 돼. 밤에 퇴근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야식을 그 부담 없이 사올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은 돼야죠. 네. 그 야식 사오면서 푸짐하게 사오면서 이러면 또 가계부가 이렇게 쫄리는데 이 정도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말한 의식주가 기분 좋게 사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아빠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빠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 진짜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 시절의 아빠들이 그랬듯이 진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냥 뻗어서 잤어. 그 나와의 대화나 교감도 부족하고 그냥 뭐 맨날 축구 야구 얘기만 하고
아니 아빠를 너무 까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빠 입장에선 그게 가족을 위한 허슬이었어. 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이지. 말하면 굉장히 배신감 느낄 거예요. 이제 경제 활동을 해보니까 아는 거죠. 거지. 예. 그래서 그게 그리고 우리 아빠는 먹이는 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가면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먹여야 되고 그게 이제 아빠가 일하는 이유인 거예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먹여 살리려고. 근데 사실 우리 아빠한테 바랬던 건 그것보다는 정서적 교감이었죠.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 거죠. 정서적 교감도 하고 그리고 이거 너무 좀 뭐 몇몇 분들은 짜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좀 남편. 짜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농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듣고 근데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저도 그거 있어요.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아빠이기 이전에 좋은 남편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런 좀 클리시적인 예전 그 기성세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항상 했던 말이 너는 이제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를 계속 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가정을 먼저 신경 써라. 가정 신경 쓰기 전에 아내를 항상 먼저 신경 써라는 오. 이야기를 항상 먼저 했었어요. 맞죠. 우리 엄마도.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건강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엄마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쌓인 게 많으신가? 그러니까 쌓인 게 많은가 봐. 너는 무조건 아내부터 해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불안이 뭔지 알아요? 내가 아빠랑 똑같은 모습들이 점점 많아져. 나는 약간 20 초반까지는 엄마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제 중반에 돌입하고 그니까. 형은 이제 30대 네. 돌입했으니까 진짜 아빠랑 너무 똑같아. 맞아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하나만. 지금 얘기하면은 파장이 큰가요? 네, 뭐 예를 들어 말투에 대한 부분들도 맞아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안 좋으면 너무 툭툭대는 말투를 쓰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아버지의 그 말투가 제일 싫었어.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한테도 여자친구가 말투가 조금이라도 세지면 내가 되게 그거에 대한 약간 감정이 올라와서 그렇게 바로 커트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모습 중에 그런 너가 모습들이 하고 있어. 있더라고. 근데 엄마가 거기다가 대고 이제 그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봐봐 네 엄마 아빠랑 똑같다니까. 근데 그런 거 알죠? 약간 모든 가정에서 엄마를 닮았다고 하는 건 좋은 거고 맞아. 아빠를 닮았다고 우리 하는 집도 건 그래. 단점이야. 약간 맞아. 이런 느낌처럼. 맞아. 아버지도 화나시는데 이거 듣고. 괜찮아요 아버지 이거 아빠. 맞아. 우리 아빠 이거 보는데. 아버지 그 클래식 추천해 주신 거 너무 이륜찬을 좋습니다. 하시는 힙한 어. 우연히 아버님. 그래서 저는 성공은 좋은 아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목회자로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 돈이나 뭐 그런 조건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목회자는 그때 누가 그런 말 했는데 목회자는 존경을 먹고 산다고 하거든요. Respect.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가족의 존경을 먹고 살고 싶고 그냥 존경이란 게 막 가부장적인 막 야씨 존경 안 해? 이거 말고 그냥 좋다. 누가 그렇게 해. 아니 그럼 우리는 아버지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존경 안 해? 나중에 하지 마. 하지 마. 나중에 뭐 아들 딸이 내 나이쯤 됐을 때 우리 아빠 좋은 아빠다라는 그 정도의 존경이면 될 것 같고 네, 가족들의 존경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존경을 먹고 살면은 전 그게 성공이지 않을까. 그럼 존경합니다. 그게 시작인 것 목회자로서. 같아요. 네. 그게 좋은 사람의 시작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목회자로서의 성공이지 않을까. 그게 뭐 성공인 것 같습니다. 네. 왜 네? 웃으시죠? 아닙니다. 자꾸 밈들이 생각나나요? 네. 아니 근데 그거 한 번쯤 다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요? 나 이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형준이 하고 싶은 것. 뭐였지, 맞아, 이거 맞아.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해야만 것,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 이 세 가지가 아니다. 충족됐을 때 성공이라 성공이라고. 맞아. 그게 아직도 맞아. 기억이 저번에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이제 형준이한테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형준이가 자기가 내리는 성공의 정의는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세 개가 일치가 됐을 때 성공이다. 맞아요. 라고 뭐두 개만 정의를-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성공이다 뭐 이렇게 맞아. 얘기하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죠. 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책 모임에 가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 책을 같이 하는 성민이라는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 성공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업적이나 뭔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 해도 좋은 사람이 아니면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인격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크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뭔가 자기의 이익에 준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더불어 살아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단면들. 장성민 씨를 언젠가 꼭 모시고 싶어요. 진짜? 네. 진짜 저 궁금해요. 근데 너무. 장성민 씨는 항상 뭐 어떤 책을 하든 자, 장성민이라는 분은 네. 저희가 승균이 형과 제가 아, 또 맞다. 다른 친구들과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하고 있는 교수인데 맞아요. 저희가 왜 장성민이라고 부르냐면 거기서는 우리가 모든 틀을 약간 깨보자. 권위들을 없애보자 해서 그냥 서로 반말하고 이름을 불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민이는 교수를 말합니다. 네, 또 너무 우리끼리만 아는 네, 얘기 할까 봐. 부연 설명드립니다. 오케이. 부연 설명. 아니 근데 그분도 이거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건 알아. 보여주려고 이제. 네, 장성민 씨는 항상 어떤 책을 하든 타인에 대한 그 초점을 강조해요. 맞아. 기독교적 삶은 타인을 생각하는 삶이다. 그래서 아까 좋은 사람이 뭔데요 했을 때 그래도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 근데 제가 너무 이 사람에 대해 인상적인 건 상당히 학문적으로 시니컬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는 기독교 학자도 그 사람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뭐. 똑같은 얘기 하지 뜬구름잡는 얘기 하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시니컬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좋아요. 왜냐? 우리는 시니컬하지 못하거든. 근데 그렇게 시니컬한 사람이 딸 전화 오면 이러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다. 엄청 보기 좋아. 막 수염이래. 수염 막 맞아, 이런데 약간 배추도사 무도사처럼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길거든. 맞아. 막 되게 세 보여. 맞아. 그러니까 막 인상이 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되게 차가워 보이는 사람인데 막 이런 냉소적인 얘기를 하다가 저 딸이 아빠 이렇게 톤이 올라가. 맞아. 완전 원래 톤이 좀 낮거든. 그 괴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구나. 저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저 사람 좋은 언젠가 아빠니까.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는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한번 질문들을 다루면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는 뭐 책을 리뷰해주는 그런 그럼요. 코너거나 이동진 그런 씨 사람들은 찾아가세요. 아니고요. 네. 저희는 책이라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 이 책을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너진똑에 이 책이 있어요. 저 너진 또 봤어요. 그 뭐예요? 이거 너 읽고 진짜 똑똑하다라는 유튜브 그 사람이 채널이 있는데 진짜 정리를 잘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거는 근데 이게 한 편으로 안 끝나요. 그게 맞아, 두 맞아. 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딥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걸 바라시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불안이라는 책 읽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얘네가 이런 얘기 했었구나. 뭐 이 정도 오케이 뭐 하고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더 재밌게 작용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다음에 더 재밌는 또 생산적이고 유익한 안 생산적이어도 안 돼요. 생산적이어도 되고 낭만 있는